서울 종로구의 낡은 골목길에 석양이 내리고 있었다. 붉은 빛이 오래된 기와지붕을 물들이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한옥에서 박상민 씨는 바랜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고인이 된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찍은 행복했던 그 순간. 그때가 좋았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악성 종양으로 아내를 잃은 지 벌써 10년. 그녀는 온갖 고난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였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 준호와 미국으로 떠난 딸 미영. 이 두 자녀를 남겨두고 떠났다.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그는 흠칫 놀랐다. 화면에는 준호의 번호가 떠 있었다. 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요. 목공소에서. 인원 감축을. 박상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서 익숙한 무력감이 올라왔다. 35살이 된 준호는 여전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었다.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그는 영원히 어른의 몸을 한 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보내줄게. 그런데 준호야,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전화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가, 아내가. 준호는 말을 더듬었다. 싫어할 것 같아요. 박상민 씨는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 3년 전 목공소에서 만나 결혼한 며느리. 그가 극구 반대했던 결혼이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눈빛에서 계산적인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었다. 아들아, 그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해한다.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오너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통화가 끝났다. 박상민 씨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베란다로 나갔다. 저녁 노을이 아직도 지붕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수년간 끊으려 했던 습관이었지만 이런 순간에는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였다. 담배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져 갔다. 마치 그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처럼 허공 속으로 사라져갔다. 65세의 나이에 박상민 씨는 인생이 너무나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 준호가 아직도 그를 필요로 하는 한, 그의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은 한,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목공소를 감싸고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끊어진 전기톱을 만지작거렸다. 어제 실수로 망가뜨린 기계였다. 사장님이 알면 또 화를 낼 것이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게 뭐야? 거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사장 김대식이었다. 또 망가뜨린 거야?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이 세 번째야. 더 이상은 못 참아. 김대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부로 그만 나오는 게 좋겠어.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 일자리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수진이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잘린 거야?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이랑 결혼한 게 정말 실수였나 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부엌 구석에 쓰러지듯 앉았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아버지 집에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버지를 만나면 늘 그랬다. 자신의 무능함, 실패, 그리고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떠올랐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아버지의 한옥을 찾았다. 대문을 열자 묵직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마당 한켠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앉아라. 아버지는 준호를 보자마자 말했다. 네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준호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을까? 김 사장한테 전화가 왔었다. 아버지는 소주잔을 비웠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하지 않겠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잘하고 싶은데.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 아버지랑 같이 살자. 수진이도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오늘 못 들어올 거야. 언니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내 인생이 걱정돼서 그래. 밤이 깊어갔다. 아버지와 아들은 마당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다.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집 골방에서 잠이 들었다. 어린 시절 자주 숨어 울던 그 방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여름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박상민은 아들 준호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방 안에서는 술에 취한 아들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수진이가 떠난 지 일주일. 준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울었다. 이 망할 놈의 인생. 방 안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박상민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문을 열었다. 준호는 깨진 소주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피가 흐르는 손을 보며 멍하니 웃고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상민이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저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요? 누가 그래? 박상민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떻든 난 내 아버지고. 수진이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는 저를 버렸어요. 저 같은 병신과는 살 수 없대요. 박상민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든 넌 내 아들이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소독약으로 손을 치료하며 박상민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던 준호를 위해 매일 밤 책을 읽어주던 때, 처음으로 목공기술을 가르쳐주던 날들. 아버지, 준호가 중얼거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수진이하고 결혼한 것도 이제 됐다. 박상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찾아왔다. 짐을 가지러 온다고 했다. 준호 씨는 없나요? 수진이가 물었다. 왜? 박상민이 차갑게 대답했다. 이혼 서류라도 가져왔나?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전 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매일 불안하고 매일 걱정되고. 사랑? 박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요? 내 아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나? 아버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힘들어요. 준호 씨가 직장을 잃을 때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그때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을 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이렇게는 안 돼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수진은 빠르게 짐을 챙겨 나갔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상민은 아들 옆에 앉았다. 아버지, 준호가 흐느꼈다. 이제 어떡하죠? 함께 살자. 박상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아버지가 곁에 있어줄게.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지켜봐준 아버지가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박상민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박상민의 한옥에는 낯선 소음이 가득했다. 준호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소리,
쓰레받기로 깨진 그릇을 치우는 소리, 그리고 한숨 소리. 괜찮아, 괜찮아. 박상민이 부엌으로 들어섰다. 다치지는 않았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침 한번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박상민은 쓰레받기를 들고 아들을 도왔다.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버지는 좋단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다. 미영아? 박상민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 미영이 서 있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낯설었다. 아버지.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제가 돌아왔어요. 준호는 부엌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미영은 오빠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오빠? 미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잘 지냈어? 거실에 모인 세 사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미국으로 가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좋은 양로원도 있고. 뭐라고?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오빠! 미영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을 봐야 해요. 오빠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빠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너희 둘 다 그만해라. 박상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아, 내 마음은 알겠다만 나는 여기가 좋다. 내 오빠와 함께 있는 게 좋아. 하지만 아버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아버지가 걱정돼요. 오빠는 나도 안다. 박상민이 한숨을 쉬었다. 준호가 특별하다는 것도 힘들 거라는 것도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야.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지. 준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방문을 닫고 숨죽여 울었다. 항상 이랬다. 그가 있으면 가족들이 불편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밤이 되자 미영은 호텔로 돌아갔다. 박상민은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준호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버지, 저 때문에 미영이 와. 네, 잘못이 아니다. 박상민이 담배를 끄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힘들어도 함께 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아버지, 오빠. 미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제 밤새 생각해봤어요. 우리 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박상민과 준호는 놀란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 올게요. 그리고 오빠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봤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구 공방인데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정말이야? 네가 박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야 해요, 아버지.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서툴지만 준호가 만든 김치찌개였다. 약간 짰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었다. 맛있다. 박상민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실력이 늘었네.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미영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이 작은 한호가는 따뜻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다. 강남의 고급 가구 공방, 우드 앤 라이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출입문을 밀었다. 미영이 소개해준 새로운 일터였다. 공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박준호 씨이신가요? 전이지은입니다. 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다. 긴장하지 마세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미영 씨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특히 원목 작업에 대한 열정이.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장애에 대해서도 들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이 작업실로 안내했다.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작업실에는 최신식 목공 기계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준호의 눈을 사로잡은 건 구석에 있는 낡은 수공구들이었다. 아, 지은이 준호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저것들은 제 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요즘은 다들 기계를 선호하지만 전 여전히 손의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는 손으로 느껴야. 지은이 놀란 듯 준호를 바라봤다.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나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기계로는 느낄 수 없는 게 많죠. 그날부터 준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박상민은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준호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박상민은 미소 지었다. 공방에서 준호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다. 지은은 놀라울 정도로 이해심 많은 상사였다. 준호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의 장점을 살려주려 노력했다. 준호 씨, 이 부분 정말 섬세하게 잘했네요. 지은이 준호가 만든 작은 목각 장식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준호 씨, 혹시 저녁 드셨나요?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 아니요. 근처에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준호는 망설였다. 수진이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걱정 마세요. 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동료로서의 저녁 식사예요. 식당에서 두른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도 목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공방을 물려받았어요. 지은이 말했다. 많이 힘들었죠. 여자가 목공을 한다고 다들 반대했으니까요. 준호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장애에 대해, 수진이와의 이별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준호 씨,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늦었구나. 박상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박상민은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다. 아버지,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박상민은 말없이 아들을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준호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늦은 봄의 어느 토요일 오후, 공방은 특별한 손님으로 분주했다. 유명 호텔에서 로비 가구를 주문한 것이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손길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준호 씨, 잠깐 봐주세요. 지은이 준호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은의 손이 준호의 손 위에 살며시 얹혔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 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준호 씨가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 공방문이 열렸다. 준호 오빠.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어붙었다. 수진이었다.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한번 보러 왔어요. 지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손님이신가요? 아, 전준호 오빠의 전처예요. 수진이 말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준호 씨,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시죠.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준호를 카페로 이끌었다. 오빠, 잘 지내요? 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저기, 사실은 수진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빠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서.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다. 미안해요, 수진 씨. 준호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오빠,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와 미영이, 그리고 준호는 잠시 멈추었다. 지은 씨가 도와주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질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여자 좋아하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제가 지은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상민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 아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런데도 될까요? 왜 안 된다는 거냐? 박상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장애가 있다고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처럼 지은이는 달라. 박상민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가 봐도 그래. 그 사람은 네 진정한 모습을 봐주는 사람이야. 다음 날 공방에서 지은이 준호를 불렀다. 어제 전 부인분과 잘 이야기 나누셨나요? 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은 씨,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준호 씨, 이번에는 제가 초대하고 싶어서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둘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 수진과의 실패한 결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 준호 씨,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 순수함도, 노력하는 모습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함께 가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강의 밤바람이 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준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랑.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준호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민은 담배를 끄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준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켜지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공방은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준호는 아침부터 손이 떨려 나무 조각을 3번이나 망쳤다. 괜찮아요, 준호 씨. 지은이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어머니 김 여사는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호를 훑어보았다. 이 사람이, 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은이가 말한 그 사람이니?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김 여사가 비웃듯 말했다. 네가 미쳤구나, 이런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장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행복?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때 공방문이 열렸다. 박상민과 미영이 들어섰다. 어머님. 박상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준호의 아버지입니다. 미영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준호 오빠의 동생이에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김 여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미영의 세련된 차림새와 당당한 태도가 예상 밖이었던 것이다. 어머님, 미영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오빠가 특별하다는 건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증거죠. 맞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준호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의 장애는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 뿐이에요. 김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너 정말 우리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네. 준호가 똑바로 김 여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한옥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준호가 직접 만든 원목 테이블이 식탁으로 사용됐다. 이건 네가 만든 거니? 김 여사가 테이블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네. 준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섬세하구나. 김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우리 지은이 아버지도 이런 걸 참 좋아하셨어.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미영이 준비해온 와인이 오르고 이야기꽃이 피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지은이 처음 목공을 배우게 된 계기, 박상민의 젊은 시절 이야기. 지은아, 김 여사가 문득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어쩔 수 없구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마당의 등불 아래서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는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민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들. 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지은 씨한테 청혼하려고 해요. 박상민의 눈이 커졌다. 벌써? 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이제는 자신 있어요. 박상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네, 어머니의 반지다. 언젠가 네가 필요할 때 주려고 했었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의 마지막 주말,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의 반지를 품에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가 준비한 특별한 가구들의 전시회 날이었다. 준호 씨, 긴장되세요. 지은이 다가와 미소 지었다. 네, 조금요. 사실은 많이 긴장됐지만 준호는 침착한 척했다. 전시회장에는 준호가 몇 달 동안 준비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원목으로 만든 의자, 테이블, 그리고 특별한 보석함들.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미영이 미국에서 초대한 바이어들, 김 여사의 지인들, 그리고 박상민의 오랜 친구들까지. 와, 이건 정말 훌륭한데요? 한 손님이 준호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제 아들의 작품입니다. 박상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전시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특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몇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미영아, 늘 믿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지은 씨. 준호는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지은 앞에 섰다.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직접 만든 상자였다. 이 상자는 제가 처음으로 실수 없이 만든 작품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 씨가 저를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상자를 열자 어머니의 반지가 반짝였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할 거고 때론 지은 씨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 그녀가 속삭였다.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고 박상민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열렸다. 작은 정원에서 진행된 예식이었다. 준호가 직접 만든 원목 의자들이 하객석을 채웠다.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주례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약속합니다. 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은이 대답했다. 저는 약속합니다. 준호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며 영원히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진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도 준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박상민은 새로운 부부에게 선물을 건넸다. 한옥의 열쇠였다. 이제 너희 집이다. 박상민이 말했다. 나는 미영이네 집에서 지낼 거야. 아버지. 준호가 울먹였다. 걱정 마라. 박상민이 웃었다. 이제 너도 내 가정을 꾸려야지. 1년 후 한옥의 마당에는 작은 목공방이 생겼다. 준호와 지은이 함께 운영하는 공방이었다. 주말이면 박상민이 찾아와 손주를 봐주곤 했다. 아버지,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 박상민은 손주를 아는 채 미소 지었다.
넌 늘 잘하고 있었어, 아들아.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지. 마당에는 준호가 심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그 나무처럼 준호의 삶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다.